네, 지난주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던 분열과 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양시도 좀 하나하나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4월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동환 시장의 최측근인 엄성은 시의원의 동생이 킨텍스 감사로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사업 계획이 밝혀졌는데요. 전체 구역을 2개로 쪼개고 주택은 2배가 늘어났네요. 원당 창조혁신 캠퍼스에 경기 AI 캠퍼스를 유치했습니다. 대곡 주민들이 교외선의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었던 날 안국동 집회 현장을 스케치해드립니다. 이동환 시장이 연봉이 무려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킨텍스 감사 자리에 본인의 최측근인 엄성은 고양시의원의 여동생인 엄모 씨를 꽂아 넣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하고 막중한 자리에 이동환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하산으로 이렇게 선임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이런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네요. 킨텍스 감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말 그대로 킨텍스의 최고위급 임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킨텍스 홈페이지의 공식적인 이런 조직도인데요. 보시면 킨텍스 대표이사 바로 옆자리가 감사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도 1억 3천만 원 그리고 별도의 업무 추진비 성과급도 주어지는 최고의 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의 감사면은 더더욱다나 이제 역할도 중요하고 일정 정도의 수준이나 자격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선임된 과정이 좀 그렇지 않았었나 봐요. 어떤 절차로 선임되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12월에 킨텍스 홈페이지에 주 킨텍스 감사를 모십니다라는 이런 모집 공고가 올라왔거든요. 내용을 보면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1명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고 최종 선임은 주 킨텍스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감사 자리는 좀 고양시장에게 배정된 정무적인 그렇게 배정된 자리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킨텍스의 출자 구조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킨텍스는 코트라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가 각각 3분의 1의 지분을 내어서 출자한 그런 법인입니다. 그래서 킨텍스 대표이사는 코트라 그리고 킨텍스 부사장은 경기도지사 그리고 킨텍스 감사는 고양시장이 그동안 각각 내정을 해왔습니다. 대표이사는 코트라 쪽 그냥 부사장은 경기도지사가 좀 약간 영향력을 발휘하고 네네. 대신 감사 자리는 지분을 내고 있는 고양시 쪽에서 이렇게 배정하는 거를 암묵적으로 그렇게 네, 이렇게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가 다분히 이게 조금 형식적이다라는 것은 공모 자격 요건에도 드러납니다. 지원 자격에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솔선수범 실행력 갖춘 분, 경영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를 갖춘 분, 청렴 결백 등등 좀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이런 조건들만 명시했을 뿐 감사직에 걸맞는 어떤 전문성 등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서 견제하는 역할로 그렇죠. 이제 좀 정무적으로 인사를 임명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대상이 전혀 지금 공직을 맡아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정말 베일에 쌓여있는 알 수 없는 분이 덜컥 임명이 됐다는 게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이 엄모 씨라는 분이 대체 누구냐? 어디서 오신 분이냐? 한마디로 이동환 시장의 최측근 엄성은 의원의 여동생이라는 것 외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경력이 정말 전무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유일하게 대외적인 직책을 가졌던 경우가 지방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동환 시장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로 이름을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마저도 실질적으로는 친언인 엄성은 의원이 회계에 전반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는 사실이 지적이 돼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선거 캠프 회계 담당자 자리마저도 언니인 엄성은 의원의 들러리만 섰다. 그런 이제 평가가 공공연하게 이렇게 지역에서는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엄성은 시의원은 대체 지금 이동환 시장의 시정 쪽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길래 고양시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엄성은 의원이 이동환 시장의 최측근이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동환 시장이 시장 당선 이전에
오래도록 이렇게 직을 두고 있었던 단체인 사단법인 사람의 도시 연구소, 여기에 이제 실무자로 이동환 시장과 계속 같이 했었던 분이 바로 엄성은 의원이고요. 또 나중에는 이동환 시장에 이어서 사람의 도시 연구소 2대 대표를 엄성은 의원이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엄성은 의원이 시의원이 된 것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동환 위원장이 고양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고양병에서 이제 공천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때 엄성은 의원을 1번으로 공천을 해서 시의원 배지를 단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동환 시장 최측근 자매들 중에 언니는 고양시 의원, 동생은 킨텍스 감사에 앉힌 셈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응이 지금 굉장히 이 기사 나오고 나서 안 좋다고. 국민의힘 소속의 한 시의원은 적어도 국민의힘 소속 선배 의원 또는 전임 시장 등 굵직한 인사가 내정될 줄 알았다. 그런데 당내에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엄모 씨를 내정하다니 해도 이거 정말 너무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시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고양시 미래를 책임질 킨텍스 감사 자리에 경험도 전문성도 전무한 이런 인사를 시장과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선임하는 게 말이 되냐? 킨텍스는 선임 철회하고 엄모 씨는 자진 사퇴하라 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고양 시민회 역시 전문성 갖춘 이런 인사를 중용할 기회를 이동환 시장이 걷어차버렸다 라면서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앙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좀 크게 다뤘네요. KBS, TV조선, MBN, 연합뉴스, 한겨레, 국민일보 등 보수냐 진보냐 진영을 떠나서 여러 언론들이 비판적인 보도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고양시가 민선 8기 들어서 정말 시정 홍보에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고양시 전체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이번 인사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의원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자, 뒷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실제로 고양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시장님 이 엄모 씨 임명 이것만은 진짜 정말 이건 안 됩니다 라고 극구 만류를 했는데 결국 이동환 시장의 강행 의지를 꺾지 못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동환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죠.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고양시가 이제 JDS 지구 전체를 다 통틀어서 534만 평,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이 전체를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계속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청 면적이 너무 크다고 산자부에서 계속 반려를 당하고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고심 끝에 고양시가 새로운 대안을 좀 내놨다고 그랬는데 이 대안을 놓고 좀 약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전체 면적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공개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실인데요. 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그 고양 송포 가좌지구 그리고 오른쪽에 고양 장항 대화지구 두 개를 딱 나누어서 이렇게 전체 구역을 분리를 했습니다. 이 두 개로 분리한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고양시도 이게 진짜 고육지책이었던 것 같은데 큰 덩어리를 두 개로 나눔으로써 각 지구별 면적은 기존 면적보다 어쨌든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고양시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계자는 두 곳 모두 선정되는 것이 고양시 목표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선정되지 않고 한 개 지구만 선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 신청하는 것보다 두 곳으로 나눠 신청하는 것이 선정 확률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어쨌든 약속한 면적을 다 신청을 했다. 산자부에서 둘 중에 알아서 결정해 주세요. 그렇죠. 만약 하나만 결정을 하면은 우리 왜 선정 안 됐냐 그러면은 산자부에서 산자부 잘못이다. 네네. 아,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함이네요. 그러니까 책임 떠넘기기라기보다 저는 그냥 고육지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일단 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이 일단 줄어들긴 하네요. 약 17만 평 정도 줄었다는데 이거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에서는 줄어들었다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미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예비군 훈련장, 농협 하나로마트,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요 세 군데를 이번에 이제 경자구역 신청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뭔가를 좀 찾아내서 줄인 거예요. 실제로 줄여둔 면적은 전체 면적의 한 3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시민들이 지금 뉴스 나오고 나서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주거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된다는 이 점 때문에 지금 다들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거는 부서에서도 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JDS가 한 덩어리로 된 그런 기존의 사업 계획에서는 경자구역에 들어서는 주택
숫자가 28,000세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역을 두 개로 나눈 이런 변경안을 보니까 송포 가자 쪽에 22,690세대, 또 장항 대화지구에 27,400세대. 고양시의 기대대로 두 군데가 다 선정이 된다고 하면 두 개 지구를 합쳐서 경자구역 내에 55,530세대의 주택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알기 쉽게 비교를 하면 창릉 신도시 주택 규모가 38,000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창릉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주거단지가 경자구역에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변경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주거 비율 낮추겠다고 창릉 신도시도 뭐 그렇게 비판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고양시 그 전에 추진하고 있던 뭐 방송 영상 밸리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 다 스톱시켜 놨었잖아요. 주거 대신에 고양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겠다. 경제자유구역에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주거 비율을 넣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모순되는 주장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든 경자구역이 성공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 지정을 위한 그 과정에서는 무엇이든 이렇게 지금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늘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사업성 높인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자구역 고양시에서 그렇게 넓게 해서 너네가 과연 거기 기업을 얼마나 넣을 수 있냐, 그 사업성이 되겠냐, 이런 이제 평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택을 이만큼 넣겠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전한 그런 보험은 좀 들어놓겠다. 이제 이런 논리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양시가 고육지책을 써가지고 마련한 이 변경안을 가지고 오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어가지고 뭔가 좀 약간 청신호가 켜지는 건지, 산자부가 뭐 이렇게 변경안을 가져오면은 우리 받을 의향이 있다,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인가요? 취재한 담당 기자가 산자부 관계자랑도 통화를 해봤는데 뭐 당연히 거기서도 어떤 힌트를 주지 않죠. 그래서 사업지역 두 개로 나눈 거는 그건 어디까지나 고양시가 판단한 거지 우리 부처가 뭐 이래라 저래라 관여한 것 아니다. 우리는 이제 들어오는 거대로 절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이제 심사할 뿐이다 라면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제발 저려가지고 주거 비율 더 때려 넣어가지고 변경된 사업안을 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넣는 거죠. 정말 산자부에서 이거를 더 가능성 높게 판단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나 산자부와 하여간 끊임없이 계속 소통을 하고 뭔가 대화를 한 결과 고양시가 이런 판단을 했다. 고양시는 그렇게 설명을 하겠죠.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고양시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 공람을 4월 11일까지 이렇게 마무리한 후에 산자부에 사전 자문을 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르면 5월 중순,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고양시 경자구역 신청서가 산자부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시기는 또 늦어졌는데 다시 한번 늦어도 올해 상반기라는 또 다른 약속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원당역 인근에 위치한 성사혁신지구, 지금 현재 정식 명칭은 창조혁신캠퍼스 성사, 여기에 경기 AI 캠퍼스가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청 앞에도 커다란 현수막도 걸렸는데요. 그동안 이 건물의 공간 활용이 늦어져서 정말 참 답답했는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좀 반가운 소식이 들린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AI 캠퍼스는 경기 북부에서는 최초, 경기도 전체에서도 판교 다음으로 고양시가 이제 두 번째로 확정이 돼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상세한 소식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3일이었죠. 이제 경기도가 운영하는 그 AI 교육시설인 이제 경기 AI 캠퍼스 최종 적합지로 창조혁신 캠퍼스 성사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시에서 좀 밝혔었습니다. 요 경기 AI 캠퍼스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경기도랑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교육장인데요. 최근에 이제 AI 경우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추세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AI에 좀 뒤처진다, 좀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자체가 나서서 이렇게 AI 이론을 좀 교육을 하고, 그리고 기술 실습까지 좀 같이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AI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기술 공유나 협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좀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고, 거기다가 이제 창업 기획이나 멘토링, 뭐 취창업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I와 관련된 이런 좋은 기관이 우리 가까이에 들어왔다는 거는 참 반가운 소식인데, 구체적인 규모 또 계획 나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 시 관계자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이 16층에 한 100에서 150평 규모로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판교도 한 뭐 120평 정도니까 비슷한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4, 5월경에 MOU를 먼저 체결을 해야 되고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것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풀타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창조혁신 캠퍼스 성사가 그동안 비어있는 공실 문제나 이런 것들 이래가지고 사실 좀 고치거리였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또 경기도가 운영하는 AI 교육시설 공실 채우기에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아무거나 또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름 지금 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이제 입주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교육시설이에요. 어쨌든 1차적으로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판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련 IT 산업들이 거기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장이 사실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는데, 고양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은 성사혁신지구에 이제 교육장부터 먼저 들어오게 된 셈이니까 비어있는 업무 시설에 관련 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거나 아니면 관련 스타트업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같이 따라오는 그런 연계 산업들이 되게 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 없으면은 사실은 이 교육장은 말 그대로 교육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양시가 공모 선정됐다고 네. 그냥 이게 끝이 아니라 이에 따른 후속적인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 창조혁신 캠퍼스 성사에 대한 보다 이제 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좀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요즘에 좀 대장동 관련 뉴스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좋은 뉴스들이 많이 없어서 죄송하긴 한데, 교외성 운행으로 인해가지고 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네네.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기차가 안 다니다 보니까 기찻길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까지 빌라나 주택들이 이렇게 지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은 불과 철길에서 10m 떨어진 이런 곳들도 많이 있는데요. 주민들은 오래된 디젤 열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우선 소음이 너무 심하고, 더 큰 문제는 진동에 의한 피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교외선 운행 횟수가 늘었다고 네. 되게 엄청 사실은 반겼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달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민은 열차 운행 횟수가 증가하면 주민들 고통이 훨씬 커질 것이다. 철로 가장 가까운 주택에는 균열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이 사진은 주민들이 제공한 철길 주변 빌라 모습인데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건 저희가 검증해드린 건 아니고, 어쨌든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곳곳에 금이 가고 또 뭐 타일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주민 피해 내용과 사진을 첨부해 고양시와 국가철도공단에 수십 건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원을 받은 고양시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네, 한마디로 교외선 운영은 코레일 철도공단 책임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제로 많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시 철도계획팀장은 교외선 개통 전부터 주민 피해를 예상해서 코레일 측에 총 6차례 공문 등을 보냈는데, 코레일 측에서는 매번 개통 후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보상하겠다라는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이렇게 반복해서 알려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공단에서 이제 책임을 지라고 더 시가 좀 구체적으로 뭔가 압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고양시는 향후 주민 간담회를 열어서 철도공단과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소음 측정, 방음벽 설치 등을 돕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진작에 만들었어야 됐는데 사람들 좀 많이 안 산다고 이거 좀 너무 막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말 그대로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하는 헌법재판소로 쏠렸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TV 생중계를 통해서 이 장면을 지켜봤는데, 일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안국역 부근에서 열린 집회 장소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남동진 기자님도 안국동 집회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 신문사 차원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역할을 맡도록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만 갔더라고요. 당일날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이 고양신문 종이신문을 만드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문 만드는 날은 생각은 있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네, 뭐 여러 가지 저는 다들 못 사정이 갔습니다. 있으셨겠죠. 네, 네. 어쨌든 간에 뭐 저는 갔다 왔고요. 조금 일찍 가다 보니까 이게 집회가 시작하기 전이어가지고 앞에 자리까지 좀 갈 수가 있었어요. 아, 뭐 이게 그러시구나.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뒤에 또 꽉 찼어요? 꽉 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앞에 갔던 이유가 지역에서 또 참여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는데, 아, 우리 고양시에서요? 네, 간 김에 또 그분들도 같이 인터뷰도 하고 좀
취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앞에 계신다 그래서 했었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워낙 또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난무했었잖아요. 네, 다들 앉아 계신 분들이 막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진을 보시니까. 네. 그랬었는데 결정문 내용도 이제 다들 전반적으로 호평이더라고요. 상당히 뭐 명문이다, 명쾌하다, 뭐 이런 평가죠. 네, 혐의를 뭐 인정한다든지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막 환호하는 것들이 있었고 이제 이 진행되는 과정 쭉쭉쭉 보면서 이제 좀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아 이거는 인용되겠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딱 인용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완전 축제의 분위기였었죠.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도 이렇게 참여한 분들 인터뷰도 하셨다 그랬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뭐 고양 시민의 홍영표 대표님 같은 경우가 비상계엄 문제 발생할 때부터 지역 차원에서 열심히 또 참여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고양시에서 이제 저희가 모르는 수많은 분들이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주변 분들과 같이 참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저희가 또 홍영표 대표를 따로 또 인터뷰를 했던 이유는 지역 안에서 이제 비상행동이라는 단체도 만들었고 중앙 이슈에 또 집중하면서 이제 지역의 문제와 어떻게 또 연결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지금 지역 안에서도 이 흐름을 어떻게 하면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탄핵 선고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또 막 실제로 농성도 막 진행되고 거기서 철야도 막 진행하고 그랬었잖아요. 거기도 이제 열심히 참여하시고 좀 그랬던 과정이 있어서 그분이 좀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뭐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목소리도 좀 같이 담아봤습니다. 남동진 기자가 이제 좀 젊은 그런 층의 과정에 참여했던 이야기도 이번 주에 또 다른 기사로 이렇게 좀 써주신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저희가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얘기하라 그럴 줄 알고 나 깜짝 아닙니다. 놀랐네요. 예, 네. 다음 주에 여러분 기사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주세요.